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작년 그 12월에 전통문화전당에서 좀 특별한 좀 공연이 있었는데 네. 그 공연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작년 좀 쑥스럽게도 예. 제가 네. 한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도 기념하는 의미로 그냥 지나가기는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또 좋다 생각해서 공연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특이했던 게 그동안에 저한테 배웠던 제자들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 아마추어들이 춤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 국립국악원, 또 전주의 전북대 평생교육원, 그리고 또 서울의 건국대학교, 그렇게 팀들이 다 모여서 또 저희 프로 제자들, 예. 또 어린이 예. 무용단까지 다 해서 한 무대에 쓴 인원이 50명 이상 예. 돼서 작은 무대였지만 너무 꽉 차고 알찬 그런 공연을 작년에 했어요. 그 공연 제목이 축제였죠? 축제였어요. 예, 저도 가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셨죠.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그 참가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나눠주는데 정말 뭉클했습니다, 가슴이. 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무대에서 꽃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무용가로서 왔는데, 과연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물론 그 순간의 어떤 의미이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또 카네이션을 예. 한 송이씩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엔딩에 예.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이 굉장히 마음이 찡하고 감동적이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꽃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그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키우셨죠. 네.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또 이런 널마루 지금 무용단 단장으로 계시는데 널마루 무용단은 어떤 무용단인지. 아마 제 춤 인생에 있어서 널마루라는 이 이름은 뗄 수 없는, 정말 저에게는 아주 항상 제 곁에 붙어 다니는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전북대학교에 제가 1988년도에 교수로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저에게 제자가 되어준 그 제자들과 졸업을 쭉 해나갔지만 계속 제 곁에서 무용을 하기를 원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아서 만든 단체가 널마루 무용단인데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서울에 김영태 무용평론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아주 옛날에 대청마루 가보면 마루가 널찍한 마루 있었죠. 쭉쭉 이렇게 놓여있는 그 의미를 담아서 널마루라고, 따뜻하고 뭔가 포용력을 갖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듣는 순간 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이름이 너무 우리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친근감 있는 그런 이제 이름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널마루 무용단이 전주 세계 소리축제에서 어떤 그 일이었었는지. 아무래도 소리 축제는 소리와 함께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소리 5바탕을 무용극으로 하는 그런 그 작품을 5개년 계획을 해서 5년간을 5가지를 다 한 해에 하나씩 작품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이제 개막 공연에 초청도 해주시고, 소리축제에서, 그래서 뭐 춘향가는 춤추는 춘향이라고 이름을 붙였었고요. 또 뭐 심청가는 뭐 청의 눈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를 다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소리축제에 또 초청돼서 공연을 했었고, 몇 년 전에는 또
최선 선생님, 저희 스승님이시죠. 예, 예. 네, 최 선생님하고 함께 제가 그 리프트를 타고 예, 예. 제가 7m인가요? 그 그렇죠. 리프트를 타고 제가 올라가 있고요. 밑에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치마가 길게 이렇게 리프트 타고 네. 올라가서 드리워져 있는 그 앞에 선생님이 제 앞에서 살풀이를 추시고 저는 공중에서 선생님하고 똑같이 살풀이를 추고 그런 또 이색적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또 소리축제에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공연이었어요. 그러니까 판소리 5바탕을 네. 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존에 있던 무용인지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떤 창작을 네. 하신 건지. 어쩌면 제 인생에 춤 인생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그 중요한 예, 예. 그 업적을 남기라면 저는 그 판소리 5바탕을 무용극화한 거 그거를 저는 뽑고 싶은데 새롭게 창작한 거고요. 그 5바탕에 눈대목이 있잖아요. 예. 그 눈대목을 집어넣어서 새롭게 그 사이사이 춤출 수 있는 건 작곡을 해서 그렇게 1시간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이사이 눈대목은 소리꾼이 하고 예. 또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건 우리 춤꾼들이 군무를 하고 그리고 주인공은 제가 나이 들었었지만 춘향이 역을 또 했고 심청이 역도 했고 또 적벽가에서는 타고남은 적벽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제가 조조 역할을 안 하면 연출 선생님이 이 작품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무작정 해보자. 내가 조조 역할을 못하면 여기서 나는 예술가로서 이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조조 역할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판소리 5바탕을 무용극으로 가지고 있는 관립단체 말고 민간단체로는 저희 단체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장르의 예술과 같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호남 오페라다 뭐 오페라 공연 때 그때 안무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호남 오페라단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독보적인 오페라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오페라단이기도 하고 특히 조장남 단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정말 오랜 시간 끌고 오는 그런 단체인데 트란투투 같은 거라든가 또 뭐 나비부인 이제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제가 그런 안무하는 데 좀 취미가 있고 또 재미있더라고요. 무용극만이 아닌 이런 오페라 같은 걸 안무하면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매력이 있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런 작품에 한번 함께 해서 좋은 또 작품에 어떤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해보니까 할수록 너무 재미가 있고 또 아이디어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또 평도 받았고 그래서 60평생 이렇게 한 길 무용의 길을 오셨는데 왜 어떻게 어떤 계기로 무용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예. 정말 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87이신데 제가 그 지도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에 지금도 나오셔서 춤을 배우세요. 근데 한 40년 한 40년 넘게 춤을 지금 비전문가지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 어머님이 너무 춤을 추고 싶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건상 못 하다가 딸을 낳으면 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딸이 넷인데 그중에 제가 큰 딸인데 제가 이제 좀 아무래도 소질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또 저한테도 춤 해볼래 제가 또 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이제 권유로 처음에 최선 선생님 전주에 최 선생님한테
가서 춤을 시작하게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최 선생님께 계속 전주에서 춤을 배우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경희대학교에 김백봉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또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 또 김백봉 선생님 밑에서 신무용을 또 배우고 그리고 다시 또 고향인 전주에 다시 와서 지금은 또 최 선생님 어린 날에 스승님이셨던 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김백봉 선생님 하면은 대한민국 부채춤을 창시하신 그런 선생님을 그러죠. 알고 있습니다. 네, 애제자시죠? 네, 그래서 부채춤을 그때 좀 많이 좀 연구를 좀 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경희대를 들어가니까 김백봉 선생님께서 네. 넌 어디서 춤을 배웠니? 기본기를 참 잘 배워왔구나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바로 제가 전주에 있는 최선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예.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느냐고. 그래서 굉장히 김백봉 쌤이 최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거를 잘 가르쳐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언제 전주에 가면 함께 배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도 가끔 전주에 초대해서 선생님 오시면 최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또 최 선생님은 제가 어쩔 때 김백봉 선생님 행사에 있어서 갑니다 그러면 약간 장난기 있게 너는 나 버리고 어디를 가니?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또 약간 그런 재밌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두 분 다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쪽 선생님에 가셔서 이런 걸 배우니까 너는 참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셔서 저한테는 제가 스승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을 모셔서 무용가로서 정말 필요로 한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양하게 제가 받아들인 것 같아서 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 선생님 꽃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선생님께서 이 제목을 지으셨는데 거의 이제 춤 인생 이렇게 마무리하는 단계로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많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춤과 함께 못다 이룬 그 춤의 어떤 그 길을 꽃길을 향해서 마무리를 내가 이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제목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무대 제작 사업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 공연을 좀 크게 올리셨죠. 제가 이제 선생님 곁에서 뭐 여러 가지 다 도우면서 선생님과 함께 그 작품을 올리는데 그래도 곁에 있는 제자로서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함께 만들어 드리고 올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공연을 참 많이 하시고 또 세계 각처 참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특히 뭐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또 이렇게 가슴 뭉클한 또 잊지 못할 그런 그 사연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공연은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막 떠오르는 건 일단 이제 외국 공연에서 벌써 한 6년쯤 됐을까요? 프랑스 공연을 갔었는데 프랑스 세실 협회라는 그런 협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갔는데 그때 그쪽에서 춘향을 무용극으로 해주는 그런 단체를 찾았나 봐요. 근데 어떻게 저희에게 이제 연락이 닿아서 마침 저희가 판소리 5바탕 그 5개 작품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춘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있었어요. 준비가 돼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춘향을 가지고 프랑스 공연을 갔는데 관객들이 그 춘향이라는 그 스토리를 이해하시더라고요. 다. 그 이태리 그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서도 해도 우리의 이런 정서가 또 맞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동해 주시고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제가 춘향으로 출연을 했는데 1부, 2부로 나뉘어서 젊은 춘향은 다른 분이 했고
제가 이제 쑥대머리 이후에 그 감옥에 춘향이가 있다가 그 뒤에 후반부에 그 춘향이는 제가 춘향이를 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왜냐면 이제 감옥에 이렇게 갇힐 거니까 옷을 제가 하얀 옷을 입고 춘향이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그 역할이 이제 공연이 끝나고 그 행사에 조직위원장님이 남자분이신데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한테 오시더니 전 줄 모르시고, 난 그 프랑스어로 나는 아까 하얀 옷 입은 춘향이 완전히 베리고 너무 좋다. 너무너무 나를 너무 감동시켰다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 뒷부분이 슬프잖아요. 이루지 못할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감정을 담아서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 하얀 치마족을 입은 그 춘향 보고 싶다고 너무 그 감동을 줬다고. 그래서 제가 저라고 그게 저라고, 제가 단장인 널마루 보니까 제가 단장이니까 단장했더니 단장님이었냐고. 왜냐면 분장하고 옷 입고 무대에 나가니까 몰라보셨나 봐요. 그런데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좀 굉장히 뿌듯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추억이 있었네요. 에피소드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국위선양이잖아요. 외국에 가서 저희가 무용을 할 때는 훨씬 한국에서 무용할 때보다는 마음이 좀 조금은 더 남달라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그런 정성을 다 담고 혼을 담아서 제가 어떤 그런 연기를 했나, 그게 그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무용이 외국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좀 이렇게 좀 편한가요? 보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의미가 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승무라던가 살풀이라던가 이러면 외국 사람들이 지금은 좀 나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참 젊은 시절에 외국에 갔을 때는 그렇게 인기가 많이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북춤이라던가 장고춤이라던가 또는 무슨 뭐 부채춤이라던가 그런 춤은 굉장히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가 이런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들의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쿵쾅쿵쾅 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이 열정이 느껴지는 이 쿵쾅쿵쾅 뛰는 게 너희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걸 주는지 너무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분장실에 뛰어들어와서 김백봉 쌤과 함께 있는 데서 막 그런 얘기를 한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역시 사람들도 뭐 언어나 이런 것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뭐 되지는 않지만 춤을 보면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춤은 이렇게 뭔가 혼 혹은 뭐 호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감이 어느 순간에 교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을 이겨내지 않으면 예술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선생님을 모시는 그런 것들, 또 서울로 올라가서 그 아무것도 몰랐던 그 뭐랄까 그 어린 소녀가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추억인데, 그때는 그것도 참 힘들다는 생각도 했었고, 좀 어린 날에 교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건방지다. 저는 그게 건방진 게 아니고 그냥 제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였는데, 주위에서 좀 어른들이 볼 때는 너 굉장히 어린 게 와가지고 좀 건방지지 않냐, 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는 게 좀 힘들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제자들과 함께 그 많은 공연들을 해나가면서 그 공연 전날 저녁까지 완벽하게 되질 않아서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김밥을 먹으면서 밤 새면서 마무리 준비를 끝내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극장을
가서 공연하려고 그러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랬던 추억,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무용가인 저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엔 들기 때문에 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이제 추억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일들이죠.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김백봉 선생님께 춤을 배워서 그 경희대학교 무용 콩쿠르를 나가는데 1등을 해야만이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데 전통무용 부문으로 제가 콩쿠르를 나갔어요. 고3에. 그런데 화관무를 처음에 배워서 나갔는데 한참 춤을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화관무는 이렇게 한삼이 달려있는 걸 끼고 추는 춤인데 그 한삼 끝자락에 이렇게 비녀 이렇게 비녀가 이렇게 길게 했는데요. 그 비녀 끝에 그 반짝반짝한 스판크가 있어요. 근데 그 스판크가 그 한삼 그 실 이렇게 그 끝하고 이렇게 엉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춤을 추는데 한삼을 쓱 했는데 비녀가 같이 싹 따라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순간 어리지만 목 있는 데가 시원한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비녀가 쓱 빠져나온 거죠. 근데 굉장히 길었어요. 비녀가 이 정도 됐는데 한삼에 그 비녀가 달려가지고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김백본 선생님께서 저 앞에서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셨대요. 저 어린 게 저 한삼에 비녀가 달렸는데 과연 추다가 그만둘 것인가, 울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저걸 처리할 것인가, 그걸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눈은 앞에 김백봉 선생님 서 계시고 심사위원들 쭉 있고 관람객들 다 있고, 나는 이거 어떻게 열심히 나 잘해서 1등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속으로는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우는데 겉으로 울면 안 되니까, 이 화관무는 왕비가 추는 춤이라서 굉장히 예쁜 표정을 지어야 되고 우아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안 떨어지고 이 비녀가 한삼에 걸려서 너울너울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누구에게 다치게 하거나 이것도 걱정이잖아요. 이 어린 마음에. 지금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해요.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좀 담대했어요. 제가 에이 뭐 이거 떨어져도 좋다. 이건 내 운명이다 이제. 그리고 막 더 열심히 췄어요. 춤을 막 더 힘있게 열심히, 더 표정도 잘한 것 같고 열심히 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막 도는 동작이 있는데 막 힘있게 돌고 끝을 딱 내는데 마지막에 한삼을 딱 이렇게 뿌리고 땅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끝이 나요. 그런데 땅을 딱 바라보고 조명이 아웃이 딱 되는 순간에 딸그락 하고 그 순간에 그 비녀가 땅에 떨어져요. 근데 아주 그것도 작은 소리로 딸그락 하면서 그 비녀가, 내가 밑에를 바라보는데 비녀가 뚝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조명은 거의 아웃이 딱 됐고요. 딱 아웃된 상태에서 비녀 얼른 제가 앉아서 얼른 주워가지고 들어가서 분장실 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김백봉 선생님께서 분장실로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껴안아 주시면서 이거라고, 너는 훌륭한 무용가가 될 거라고. 그걸 잊지를 못해요, 평생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무대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무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때나 제자들한테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제가 산 교육을 통해서 제가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이 어떤 무대에 섰을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대처하는 그런 일들을 항상 잘 해결해 나가면서 지내고 있는데, 가끔 그걸 생각하면 지금은 웃음도 나오고 그런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하여튼 추억이에요. 그래서 1등을 하신 거죠? 네, 했어요. 그래서 입학하셨고. 전통무용 부문 1등 하나, 창작무용 부문 1등 하나, 2명을 뽑았는데. 그럼 다시 또 우리 스승님 얘기로 좀 돌아가서, 김백봉 선생님은 부채춤이단 말이에요. 네. 최선 선생님은 호남 살풀이. 네. 그럼 부채춤, 살풀이를 2개 다 배우셨는데
또 이렇게 전수도 좀 하시고 그러면 이 두 개가 과연 장 교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 두 개를 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까? 제가 한 10년쯤 전에 예, 생각을 했어요. 김백봉 쌤의 그 정말 그 훌륭한 작품 부채춤과 또 우리 최선 선생님의 호남 살풀이, 이거를 나는 두 가지를 다 내가 정말 운이 좋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탄생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전주 부채춤이라는 춤을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채춤에 굉장히 우아하고 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를 담고, 살풀이에 어떤 그런 아주 약간 슬프지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고 또는 뭔가 아련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혼합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겸비한 그런 느낌을 담은 춤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전주부채춤이라는 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제가 솔로를 좀 많이 추고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걸 전수시키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는 후대에 내려가야 할 춤이기 때문에 이제 장인숙류로 제가 이름을 붙여서 장인숙류의 전주부채춤, 그렇게 지금 붙여서 하고 있어요. 장인숙류의 부채춤이 널리 많이 퍼져서 무용가들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 최 선생님은 남자 스승이시고 또 우리 김백봉 선생님은 또 여성 스승이시잖아요. 네. 뭐 이렇게 차이점은 없나요? 느끼는 게? 있죠. 아무래도 김백봉 쌤은 굉장히, 그런데 섬세하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케일이 크시고 좀 굵은 선. 네. 최 선생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남자분이신데 섬세하세요. 네, 약간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 저는 달라서 너무 좋아요. 약간의 그런 성향이 다르시고 또 최 선생님은 굉장히 기본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세요. 그래서 그거 깔끔한 어떤 기본기를 가진 춤, 그 위에 어떤 표현력을 함께한 그런 춤으로 가고, 김백봉 쌤은 어떤 또 선이 굵고 또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느낌의 춤을 되게 또 선호하시고 하셔서 두 분의 특징은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좀 제가 그 두 분의 특징을 제가 다 두 개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행운이죠. 아무튼 평생 많은 후배들, 제자들을 이렇게 키워오셨는데 특별히 뭐 후배들을 제자들한테 당부할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제자 복도 많고 정말 스승님 복도 많고 부모 복도 많고 하여튼 제가 복이 참 많은데요. 제자들을 보면 저의 제자들은 이상하게도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거의 대학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프로 무용단을 끌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떠나는 제자들이 많다고 주위에서들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의 한 명도 안 떠났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제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널마루 무용단을 꾸려가고 있는 지 몇십 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그 제자들이 거의 시집을 가서 강원도로 가야 되거나 어디 멀리 이렇게 간 제자 외에는 제 곁에서 떠나지를 않고 함께 저랑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떻게 제자를 대하는지를 저도 제가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언젠가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촬영하시는 선생님께서 나도 모르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땄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도 보고 제 자신을 알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한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수님은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뭘 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랬나? 그리고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뭘 막 강요하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함께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라 그러고 시키는 것보다 같이 해요. 그러면 애들이 보고 제가 하는 걸 보고 그거를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면서 그게 산교육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크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같이만 현재 함께 해온 이만큼 같이 더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시간까지 계속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춤길을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그 꿈을 가지고 내가 훌륭한 무용가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이 아니라 내가 올해는 난 뭘 해야지 내년엔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이런 그 앞에 다가올 꿈들을 꼭 가져야만이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떤 걸 큰 걸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까우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꼭 이렇게 꿔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인가 이렇게 무용가로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